여러분, 혹시 소설을 읽다가 등골이 오싹해진 경험이 있나요? 마치 그 이야기가 내 얘기인 것처럼 혹은 내가 아는 누군가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져서 책을 덮고 싶어질 정도로 말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경험을 넘어선 진짜로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1976년 서울의 한 작은 서점. 김영희의 오빠 김성호 씨가 평소처럼 책을 뒤적이다가 눈에 띈 한 권의 소설이 있었어요. 바로 신진 작가 이도연이 쓴 붉은 강가라는 작품이었죠. 표지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냥 평범한 문학 소설이었어요. 성호 씨는 그저 심심풀이로 펼쳐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소설 속 여주인공의 이름은 달랐지만 그녀의 모든 것이 2년 전 사라진 여동생 김영희와 똑같았거든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26살 여성,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그것도 외모 묘사까지 영희 그 자체였어요. 성호 씨는 그 자리에서 책을 사서 단숨에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소설 속 여주인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바로 영희가 실종된 그 장소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일치였어요. 그날 밤 성호 씨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돌고 돌았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 이 작가가 뭔가 알고 있어. 그는 즉시 가족들을 불러 모았고 함께 소설을 읽어본 가족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 소설은 그냥 소설이 아니라 영희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시간을 되돌려 1974년 5월 23일로 가보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어요. 김영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8시에 집을 나섰죠. 대학가 근처에 있는 작은 출판사, 문학과 사상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던 그녀는 항상 성실했어요. 동료들은 그녀를 조용하지만 꼼꼼한 사람이라고 기억했죠. 그런데 그날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어도 영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평소에 약속 시간을 어겨본 적이 없던 그녀였기에 가족들은 금세 불안해했죠. 밤 9시가 넘어서도 연락이 없자 오빠 성호 씨는 직접 출판사로 달려갔어요. 출판사 사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희 씨는 오후 4시쯤 원고를 검토하러 명동의 한 다방에 간다고 했어요. 새로 투고된 원고가 있어서 작가를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방이 바로 다방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문인들이 자주 모이던 곳이었죠. 성호 씨는 즉시 그 다방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다방 사장은 그런 여자는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상했죠. 출판사 사장은 분명히 영희가 그 다방에 간다고 했는데 다방에서는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요. 뭔가 엇갈리는 증언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가족들의 악몽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고 병원을 뒤지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댔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요. 영희는 그야말로 공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였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가족들의 얼굴에는 지독한 피로가 깊이 새겨져 있었죠. 성호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은 영희 소식이 있을까 하고 기대했지만 매일 밤 절망 속에서 잠들어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고 새 출발을 하라고 말했고 경찰도 성인의 가출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더 이상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 소설은
정말로 운명 같은 충격이었어요. 붉은 강가라는 제목부터 뭔가 불길했어요. 성호 씨가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그 책을 펼쳤을 때 어머니는 첫 장을 읽고 바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건 우리 영희 이야기야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버지는 말없이 책을 뺏어들고 밤새 읽어댔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충혈된 눈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누군가 우리 영희를 알고 있어. 붉은 강가를 쓴 이도연이라는 작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죠.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출판사에 직접 찾아가서 작가에 대한 정보를 물어봐야 했어요. 문학과 사상사 사장은 처음에는 작가의 사생활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성호 씨가 제 여동생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하자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도연은 1973년부터 문학과 사상사에 여러 차례 원고를 투고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적어도 5번은 넘게 말이에요. 사장은 그 친구는 정말 끈질겼어요. 매번 거절당해도 또 다른 작품을 가져왔죠라고 회상했어요. 그리고 더욱 소름 끼치는 말을 덧붙였어요. 영희 씨가 그 친구 원고를 몇 번 검토해줬던 걸로 기억해요. 친절한 성격이라 신인 작가들을 잘 도와줬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성호 씨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영희와 이도연은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여러 번 만났을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렇다면 영희가 마지막으로 만나러 간다고 했던 새로 투고된 원고의 작가가 바로 이도연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소설 속에서 묘사되는 장소들이었어요. 성호 씨는 소설을 다시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꼼꼼히 분석했어요. 여주인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의 묘사를 읽어보면 골목 어귀의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빨간 벽돌 건물 사이로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길이 구불구불 이어진다. 그 길 끝 왼쪽 구석진 곳에는 항상 털이 더럽혀진 하얀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고양이의 왼쪽 귀 끝이 찢어져 있어서 더욱 쓸쓸해 보였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묘사를 읽는 순간 성호 씨는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이건 정확히 다방 뒷골목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골목은 워낙 좁고 구석진 곳이라 평소에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도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성호 씨는 당장 그 골목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소설에서 묘사한 대로 길끝 왼쪽 구석을 찾아봤어요. 정말로 그곳에는 하얀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 고양이의 왼쪽 귀 끝이 정말로 찢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호 씨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근처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그 고양이는 몇 년 전부터 그 자리에서 살고 있었다고 해요. 이름도 없이 주인도 없이 그냥 그 골목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길고양이였죠.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묘사까지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작가가 그 장소를 직접 보지 않고서는 절대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 수 없었거든요. 성호 씨는 소설을 다시 정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일치점들을 발견했어요. 소설 속 여주인공이 즐겨 마시던 커피가 설탕 2개, 프림 1개였는데 이것도 영희의 취향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여주인공이 출근할 때 항상 들고 다니던 가방이 갈색 가죽 서류 가방이었는데 영희도 똑같은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여주인공의 성격 묘사였어요. 조용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열정이 끓어오르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씨,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하는 성격 등등. 이 모든 게 영희의 성격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소설 속 날짜였어요. 여주인공이 사라진 날이 5월 23일로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바로 영희가 실종된 그날과 똑같은 날짜였어요. 심지어 요일까지 목요일로 일치했어요.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십 가지 일치점들이 모두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성호 씨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시나리오들이 돌고 돌았죠. 이 작가가 영희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아닐까? 혹시 영희에게 무슨 일을 저지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소설로 고백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영희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던 건 아닐까?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든 영희의 행방에 대한 답은 주지 못했어요. 가족들은 확신했어요. 이 작가가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영희를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도현이라는 작가와 직접 만나는 것이었어요. 성호 씨는 출판사를 통해 작가 이도현의 연락처를 알아내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출판사에서는 처음에 작가의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절했거든요. 하지만 성호 씨가 제 여동생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간절히 부탁하자 마침내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전화를 걸었을 때 이도현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성호 씨가 붉은 강가를 쓰신 작가님이시죠? 라고 묻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야 네. 그런데 누구시죠? 라고 대답했어요.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역력히 느껴졌죠. 제가 김성호라고 합니다. 실은 선생님과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제 여동생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건데. 성호 씨가 이렇게 말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도현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 만나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30분만이라도 좋으니까요. 제 여동생 김영희가 2년 전에 실종됐는데 선생님 소설과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서요. 김영희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전화기 너머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한참 뒤에 이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명동의 찻집에서 뵙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화를 끊기 직전까지도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고 있었어요. 1976년 9월 15일 오후 3시 명동의 찻집. 성호 씨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그의 손바닥에는 긴장으로 인한 땀이 가득했죠. 드디어 이도현이 나타났는데 그의 모습은 성호 씨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초췌했어요. 이도현은 30살 정도로 보이는 말랐고 키가 큰 남자였어요. 하지만 얼굴은 헬쑥하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심했어요. 마치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찻잔을 제대로 들지도 못할 정도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성호 씨가 인사를 건넸지만 이도현은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죠. 죄송합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이도현이 변명처럼 중얼거렸어요. 성호 씨는 붉은 강가 책을 테이블 위에 꺼내 놓았어요. 그 순간 이도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선생님, 이 소설을 읽어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 여동생 이야기와 너무 똑같거든요.
성호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럴 리가요. 이건 제가 순전히 상상해서 쓴 이야기예요. 이도연이 더듬거리며 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성호 씨는 미리 준비해온 메모지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소설과 영희의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적어놨어요.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여주인공의 나이, 직업, 출신지, 심지어 실종된 날짜까지 제 여동생과 정확히 일치해요.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메모지를 보는 이도연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그는 찻잔을 들여다가 놓치고 말았어요.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그것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 여동생을 아시는 거죠? 성호 씨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그러자 이도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찻집 안에는 정적만 흘렀고 두 사람의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어요. 마침내 이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저는 문학과 사상사에 원고를 여러 번 투고했었어요. 그때마다 한 여자 편집자가 제 원고를 봐주곤 했죠. 정말 친절한 분이었어요. 다른 편집자들은 원고만 휙 훑어보고 거절했는데 그분은 어디가 부족한지, 어떻게 고쳐야 할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성호 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 편집자분의 이름이 뭐였나요? 김영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바로 그 순간 성호 씨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영희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럼 1974년 5월 23일에도 만나셨나요?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도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날 원고 상담 약속이 있었어요.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었죠. 하지만 여기까지 말하고 그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호 씨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이도연은 고개만 흔들었어요. 아무것도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냥 원고 이야기만 하고 헤어졌어요. 하지만 성호 씨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왜 이렇게 떨고 있는 걸까요? 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걸까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선생님,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 여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성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년 동안 쌓인 절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러자 이도연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돈을 테이블에 던져놓고 급하게 찻집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성호 씨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는 이도연을 쫓아가며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럼 왜 소설을 쓴 건가요? 왜 하필 그날의 일을 소설로 만든 건가요? 이도연이 뒤돌아보며 한 말은 지금도 성호 씨의 기억에 생생해요. 죄책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말할 수 없어요. 영원히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는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바람처럼 말이에요. 이도현과의 만남 이후 성호 씨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이번에는 담당 형사도 달랐어요. 젊고 열정적인 박 형사가 새로 배정됐거든요. 그는 성호 씨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건 분명히 수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어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도연의 신원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본명은 이도연이 맞았지만 흥미롭게도 그는 1973년 이전까지는 서울에 살지 않았어요.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 출신으로 문학의 꿈을 안고 상경한 케이스였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밤낮으로 일하며 대학 등록금을 모아 서울로 올라왔어요. 더욱 중요한 건 그의 주거지였어요. 1974년 당시 그는 다방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하숙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매일 그 골목을 지나다녔다는 뜻이었죠. 소설에서 묘사한 그 하얀 고양이도 찢어진 귀도 빨간 벽돌 건물도 모두 그의 일상 속 풍경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세한 묘사들이 설명되는 건 아니었어요. 박 형사가 이도연을 경찰서로 불러서 정식 조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도연은 여전히 순수한 창작이다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지자 그의 진술에 모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974년 5월 23일 오후에 뭘 하고 있었나요? 박 형사가 물었어요. 집에서, 아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도연이 대답했어요. 어느 도서관이죠? 명동. 아니, 종로 쪽 도서관이었어요. 정확한 도서관 이름을 말해보세요. 이도연은 한참 동안 머뭇거렸어요. 그리고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요라고 말했어요. 박 형사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어요. 그럼 김영애 씨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나요? 5월. 아니, 4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원고 검토 때문에 출판사에서 만났어요. 출판사에서요? 그런데 김성호 씨 말로는 영애 씨가 5월 23일에 다방에서 작가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는데요. 이도연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어요. 그건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경찰이 이도연의 하숙집을 수색했을 때 그의 방에서 여러 개의 노트를 발견했거든요. 그중 하나는 소설을 쓰기 전에 만든 인물 설정 노트였어요. 그 노트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26세 여성, 김 출판사 편집자, 시골 출신,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갈색 서류 가방, 커피는 설탕 2개 프림 하나 5월 23일 목요일 실종. 마지막 부분이 특히 소름 끼쳤어요. 실종이라는 단어가 소설 출간 전에 이미 쓰여 있었던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다른 노트였어요. 거기에는 다방 근처의 상세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다방에서 뒷골목까지의 경로, 골목의 폭, 주변 건물들의 위치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그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계획서 같았어요. 박 형사는 이 노트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다시 이도연을 추궁했어요. 이 노트는 뭡니까? 왜 실종이라는 단어가 미리 적혀 있죠? 이도연은 이번에도 변명을 늘어놨어요. 소설 구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설정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 중에 실종도 하나의 소재였을 뿐이에요. 그럼 이 지도는 뭡니까? 왜 다방 주변을 이렇게 자세히 그려놨죠? 제가 자주 다니던 곳이라 소설의 배경으로 쓰려고 그려본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이도연의 또 다른 노트에서 5월 23일 사시 다방이라는 메모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계획대로 진행 뒷골목으로 유도 아무도 모르게라는 섬뜩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 노트를 본 박 형사는 확신했어요. 이도연이 김영희를 다방으로 유인했고 뭔가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김영희의 시신도 구체적인 범행 도구도 목격자도 없었어요. 경찰은 다방 주인과 당시 종업원들을 다시 수소문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증언이 나왔어요. 한 종업원이 1974년 5월 23일 오후에 젊은 남녀가 다방에 왔었다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마르고 키가 큰 사람이었고 여자는 갈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종업원의 다음 증언이었어요. 두 사람은 30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남자가 먼저 나갔어요. 그리고 10분 뒤에 여자도 나갔는데 뒷문 쪽으로 나가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보통은 정문으로 나가거든요. 뒷문은 바로 그 유명한 뒷골목으로 연결되는 문이었어요. 김영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바로 그 장소 말이에요. 이 증언은 이도연이 김영희를 뒷골목으로 유도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어요. 하지만 이도연은 끝까지 부인했어요. 저는 그날 김영애 씨를 만나지 않았어요. 다방에도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고 진술도 계속 바뀌었어요. 수사는 계속됐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2년이나 지난 사건이라 물적 증거는 대부분 사라져버렸고 목격자들의 기억도 불분명했어요. 경찰로서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도연이 갑작스럽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끼니도 거르고 혼자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숙집 주인은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것 같다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도연이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저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정식 조사실에서는 말할 수 없어요. 혼자 만나주실 수 있나요? 박 형사와 이도연의 마지막 만남은 1976년 11월의 추운 밤이었어요. 장소는 한강 둔치의 외진 벤치였죠. 이도연이 지정한 곳이었어요. 그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만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박 형사가 도착했을 때 이도연은 이미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달간의 수사 스트레스로 인해 그의 모습은 더욱 말라빠져 있었어요. 마치 유령 같았죠. 형사님,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이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5월 23일 그날 정말로 김영애 씨를 만났어요. 박 형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다방에서 만났어요. 제 마지막 원고를 검토해 주시기로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도연이 말을 멈추고 고개를 떨궜어요. 계속하세요.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재촉했어요. 영희 씨가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제 원고가 표절이라는 거예요. 다른 작가의 작품을 거의 그대로 베껴 쓴 거라고. 증거도 있다고 하면서요. 이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제가 창작한 건데 왜 표절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뒷골목으로 간 건가요? 네. 다방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뒷골목으로 나갔죠. 그곳은 조용했거든요. 박 형사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뒷골목에서도 영희 씨는 계속 표절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다른 출판사들에도 알리겠다고 했어요. 제가 더 이상 작품을 발표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이도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평생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영애 씨를 밀쳤어요. 밀쳤다고요? 네. 강하게 밀었어요. 그랬더니
영애 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혔어요. 그 순간 피가 나왔어요. 박 형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영애 씨는 움직이지 않았고 맥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죽은 것 같았어요. 이도연이 울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참의 침묵 후에 이도연이 대답했어요. 한강에 빠뜨렸어요. 밤늦게 아무도 없을 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박 형사가 이 진술을 바탕으로 한강을 수색해 봤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이도연이 며칠 뒤 자신의 진술을 전면 번복했다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김영애 씨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커서 거짓 자백을 한 거예요. 이도연이 다시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럼 진짜 진실은 뭐였을까요? 정말로 영희를 죽였지만 시신을 다른 곳에 숨긴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죄인데 죄책감에 시달려서 거짓 자백을 한 걸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결국 경찰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어요. 이도연의 진술만으로는 사건을 입증할 수 없었거든요. 물적 증거도 시신도 확실한 목격자도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어요. 수사 종결 직후 이도연은 갑자기 모든 문학 활동을 중단했어요. 그가 그토록 꿈꿔왔던 작가의 길을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1977년 봄 아무런 예고 없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떠나기 전 그는 하숙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어요. 펜을 잡을 때마다 영희 씨가 보여요.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왜 그가 갑자기 글쓰기를 포기하고 외국으로 떠났을까요? 정말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었을까요? 그 후 이도현과 연락이 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는 마치 김영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가장 미스터리한 건 붉은 강가라는 소설의 운명이었어요. 출간된 지 1년 만에 갑자기 절판됐거든요. 출판사 측에서는 작가의 강력한 요청이라고만 했지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서점에 남아있던 책들까지 모두 회수됐다는 거예요. 마치 그 책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고서점이나 헌책방에서 붉은 강가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혹시 누군가 그 책을 갖고 있다면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예요. 미스터리의 유일한 단서이기 때문이죠. 김영희의 실종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어요. 성호 씨는 이제 74세의 할아버지가 됐지만 여전히 여동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매년 5월 23일이면 다방이 있던 자리에 가서 영희를 기다린다고 해요. 그 소설이 영희의 마지막 메시지였을 거예요. 작가가 직접 쓴 건지 아니면 영희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속에 진실이 숨어 있어요. 언젠가는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더욱 소름 끼치는 일이 최근에 일어났어요. 지난해 한 인터넷 고서점에서 붉은 강가 한 권이 경매에 올라왔어요. 시작가는 50만 원이었는데 마지막에는 500만 원에 낙찰됐다고 해요. 낙찰자는 익명이었지만 배송 주소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였다고 해요. 혹시 이도연이 아직 살아있어서 자신의 과거를 되찾으려고 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이 미스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도서관이나 헌책방에서 붉은 강가라는 책을 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 책을 발견한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김영희의 마지막 메시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읽은 소설 중에 너무나 생생해서 실화 같다고 느낀 작품이 있다면 조심해 보세요. 그 이야기 속에 작가만이 알 수 있는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김영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그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겠어요. 이 영원한 미스터리가 풀리는 그날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가족 위아픔 그리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경험을 넘는 소름 끼치는 실화에 관한 것입니다. 1976년 김성호 씨가 이도연의 소설 붉은 강가를 읽다가 실종된 여동생 김영희와 너무 똑같은 여주인공을 발견하게 돼 충격을 받습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여주인공이 실종된 장소와 영희의 실종 장소가 일치해 가족들은 이 소설이 영희의 이야기라고 믿게 됩니다. 성호 씨는 매일 영희 소식을 기다리며 절망했지만 우연히 발견한 소설 붉은 강가가 운명적 충격을 주었어요. 그의 가족도 소설을 읽고 영희와의 관련성을 느끼고 작가 이도연에 대해 알아보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죠. 소설 속 장소 묘사가 실제 영희의 마지막 목격 장소와 정확히 일치해 성호 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하얀 고양이가 실제로 존재했어요. 이 이야기는 성호 씨가 소설 속 여주인공과 자신의 실종된 여동생 영희의 일치점을 찾아내며 시작해 영희의 성격이 여주인공과 너무 비슷하고 실종 날짜마저 같은 걸 발견한 성호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작가와 만나기로 결심해 성호 씨는 출판사를 통해 작가 이도연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전화 통화에서 영희의 실종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려 하지만 작가는 불안한 반응을 보이고 급하게 만남을 거절해 1976년 9월 15일 성호 씨는 한 찻집에서 매우 긴장한 모습의 이도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도연은 자신의 여동생 이야기와 소설 붉은 강가가 똑같다며 충격을 받았고 성호 씨는 우연의 일치라 했지만 의심을 했어요. 이도연이 김영희라는 편집자를 알았던 것으로 드러나자 성호 씨는 영희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 중 하나라고 확신했지만 이도연은 의심을 피하려 했어요. 성호는 여동생의 행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도연에게 진실을 물었지만 이도연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며 도망가려 했다. 이도연의 말 속에서 성호는 죄책감이 느껴지며 결국 경찰에 사건을 알리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형사와 함께 수사가 시작된다. 형사가 이도연의 신원을 조사하자 그의 과거와 소설, 속 사건의 연관성을 살펴보게 되며 수사가 깊어지기 시작한다. 이도연의 진술이 모순되고 경찰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에게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경찰이 이도연의 하숙집에서 발견한 노트에 적힌 인물 설정 내용이 사건과 연결되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도연이라는 작가는 시골 출신의 성실한 편집자로 실종 사건과 관련된 노트가 발견되면서 추궁을 받게 돼요. 소설 구상 중 실종이라는 단어와 다방, 주변의 상세한 지도가 미리 적혀 있어 범죄와 연관된 의혹이 커지게 돼요. 이도연은 자신이 김영희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와 목격자 진술로 인해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요. 이도연이 수사 중 이상 행동을 보이면서 결국 박 형사에게 비밀스러운 만남을 요청하게 되죠. 이야기는 한강 둔치의 외진 벤치에서 박 형사가 이도현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이도연은 김영희를 만났던 날의 충격적인 일들을 털어놓으며 표절을 주장한 그녀와의 갈등을 이야기해요. 그는 화가 나서 영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후 그녀를 한강에 빠뜨렸다고 말하지만 조사 후 그의 진술이 번복되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죠. 1977년 봄 이도연은 아무런 경고 없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 전에 글쓰기를 포기한 이유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어요. 그는 붉은 강가라는 소설이 출간된 지 1년 만에 절판되었고 출판사는 작가의 요청이라고만 했지만 모든 복본이 회수된 건 이상한 일이에요. 50년이 지나도 김영희의 실종 사건은 미해결로 남아있고 동생 성우는 매년 영희를 기다리며 그녀가 남긴 진실을 믿고 있어요. 최근에는 붉은 강가가 경매에 올라가 비싼 가격에 팔렸고 배송지가 로스앤젤레스였던 것이 이도연의 존재 가능성을 다시 떠올리게 해요. 여러분도 도서관이나 헌책방에서 붉은 강가를 찾는다면 읽어보세요. 그 안에 김영희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을지도 몰라요. 김영희의 이야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으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